안녕하세요. 타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나눔과 심층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만점을 받은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수업 나눔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업 나눔인데요. 사실 저는 수업 나눔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못했습니다. 내가 떨어진다면 수업 나눔 때문일 거다. 내년에는 기필코 수업 나눔이 없는 인천이나 서울로 시험을 보리라 다짐했을 정도로요. 수업 실현 스터디를 할 때마다 나 오늘 실험만 하고 나눔 못하겠다고 할까? 고민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만점을 받아서 당시에는 내가 왜 만점이지? 하면서 굉장히 얼떨떨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수업 나눔을 못한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오히려 완벽한 답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업 나눔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3분짜리 답변을 구상하고 답변해야 되죠.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구상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리 머릿속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서는 그걸 꺼내 쓰면 되는 겁니다. 문제 읽는 시간 10초, 검색 10초, 짜 맞추는 시간 10초. 실제로 제가 임용고시 현장에서 본 3개의 문제는 모두 낯선 문제였지만 저의 답변 중 제가 그 자리에서 지어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저의 만능 틀 안에 있는 내용이었고 저는 현장에서 폴더를 뒤져서 내용을 찾고 정렬하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폴더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말하려면 제 불안감의 근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불안감의 근원은 수업 시련이 끝난 직후라는 수업 나눔 문제 공개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기껏 구상해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수업 나눔 문제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수업 시련을 구상하지? 하는 두려움이요. 하지만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수업 나눔에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을 저의 수업에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아까 수업 실현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살피라고 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넣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폴더는 무슨 말이냐?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하루 날을 잡고 사이다 수업에 있는 수업 나눔 문제 30세트를 모두 풀어보았어요. 30세트면 총 90문제인데 답변을 하다 보면 수업 나눔 문제들에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고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유형별로 답변을 정리하는데 저의 경우 17개의 질문으로 90개 문제에 모두 답변할 수 있었어요. 총 17개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답변 내용을 넣어 놓는 거죠. 수업 나눔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어떤 폴더랑 가장 연관이 깊을지 확인하고 그냥 거기서 꺼내 쓰면 돼요.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업 나눔에서는 역량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2023 수업 나눔에서도 역량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그건 이번 수업에서 어떻게 드러났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을 미리 써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에게 확산적 발문을 사용하였습니다. 확산적 발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발문입니다. 저는 도입부에서 여러분, 사회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는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자, 무난하게 좋은 답변이죠. 그런데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죠. 뭐죠? 네, 맞아요. 제가 수업에서 확산적 발문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수업 나눔에서 말하는 모든 장면은 제가 실제로 한 수업 실현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저는 이 수업 나눔에서 역량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답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수업 루틴에다가 확산적 발문을 넣는 거예요. 이제 역량 관련된 문제는 대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의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도 말해보세요. 이것도 미리 답변을 써보는 거죠. 저는 수업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빨간색 카드를 들고 활동이 빨리 끝나면 초록색 카드를 들도록 하는 신호등 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이 존재하기에 교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 진행 상황과 성취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 카드를 사용했다는 수업 장면이 필요하고 교사가 관찰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 찾아가진 않았다는 수업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수업에서 신호등 카드를 사용했으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순회 지도는 빨간색 카드를 든 장면으로 제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수업을 직접적으로 성찰하는 폴더도 완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7개의 폴더를 만들고 17개의 요소를 모두 수업 실현에 녹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만점짜리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요소들을 수업 나눔 답변을 구상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상지의 형광펜 표시예요. 단순히 검은색 글씨만 타다다다다다 쓰여 있는 것보다 나 확산적 발문 어디서 했지? 발문은 빨간색이니까 여기 있다 하고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업 나눔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을 모두 갖추어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서론과 결론도 참 어려워해서 딱 존재한다 정도만 어필할 정도로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경기도에서는 뭐뭐하는 교육을 중시합니다. 저도 경기도의 예비 교원으로서 뭐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서론을 말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면 뭐뭐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결론을 말했어요. 스터디원 중에 모든 문항의 찰떡인 서결론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서론과 결론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혹은 정리가 덜 되어서 말하다가 버벅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론도 구조화를 해서 말해야 하는데요. 사실 구조화 자체가 점수를 주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같은 답변이라도 채점하기 더 편하도록 지금 듣고 있지? 나 답변 3개 할 거다. 지금 1개 말했다. 여기다 근거 제시했다. 너희 채점할 때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장치가 구조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첫째, 둘째 혹은 왜냐하면 같은 표지어가 없는 답변은 들으면서 그냥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2번째 방안인가? 첫 번째 방안인가? 아닌가? 이어지는 건가? 방금 근거 제시를 한 건가? 긴가민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제시하고 문제와 관련된 수업 장면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제가 보완할 점을 제시하는데 만약에 방안이 여러 개라면 첫째, 둘째, 셋째도 꼭 말해 주었어요. 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교사이며 이게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어. 근데 그거 알아? 난 현장에 투입시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교사야. 라고 차례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답변이었던 거죠. 그리고 즉답형이나 수업 나눔 같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셨나요? 일단 저는 이 정도 말투로 말을 했었고요. 마지막 스터디까지도 수업 나눔은 답변 길이가 7분대에 그쳐서 항상 답변이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피드백 내용이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9분대로 답변했어요. 그리고 수업 나눔에서는 중간에 3번째 방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안 다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전에서 말을 절었다고 해서 나 망한 건가? 하고 멘탈이 나가는 길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심층 면접인데요. 사실 면접도 제가 일주일 전까지 정말 자신 없어 하던 파트였어요. 가장 자신 있던 수업 실현은 29.1점을 받고 불안해하던 나눔과 면접은 만점 받은 걸 보면 확실히 불안감에서 비롯된 노력이 크게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도 수업 나눔이랑 결은 비슷해요.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즉답형과 구상형 모두 이 폴더로 대비를 했습니다. 사이다 면접에 있는 모든 테마에 대한 만능 답변을 만들어서 A4 용지에 정리한 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암기했어요. 수업 나눔은 들고 다니면서까지 암기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란 테마가 나오면 서론에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언급하고 본론에서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랑 베이스 캠프를 넣고
결론에서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할 거라고 말해야겠다. 처럼요. 이런 노력의 결과 실전에서도 수업 나눔처럼 모든 문항이 낯설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답변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제 만능 틀 폴더 안에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면접이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평가실을 나오면서 저의 합격을 200%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면접에서 시책 공부를 꼭 해야 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개별 시책이 중요한 건 맞아요. 평가원 지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책은 너무나 방대하고 암기가 아니라 적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레시피나 사이다 면접 같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두셨다가 12월에서 1월에 각 채널에서 시책 분석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것도 각 잡고 필기하면서 들으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밥 먹으면서 1.5배속으로 돌려보셔도 충분합니다. 교육감 신년사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팁이고 어떻게 보면은 TMI인 내용인데요. 수업 나눔이든 심층 면접이든 평가위원과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웃어도 엄청 웃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눈 밑에 애교살을 따로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상지 왼쪽 위에다가 웃어! 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구상지를 한번 내려다보고 아, 웃으라고 되어 있네 하면서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2차 준비 관련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2차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공통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